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고 총평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사실은 다 등급컷 봤어요. 다른 사회탐구 총 그 여러 과목 중에 동아시아사 1등급 컷만 낮다는 거 이미 확인했을 거예요. 아, 내가 왜 못 봤지? 나만 못 본 건가? 아니라는 거야. 이미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6월 모평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시기 문제가 많았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많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거 EBS 사이트를 비롯해서 다들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오답률이 상당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어려웠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9월 모평 수능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틀린 문제들 아니면 오늘 좀 어렵다라고 느낀 문제들 여기까지 봐야 되나 하는 것들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웠어요. 물론 오늘 이 문제를 아주 많이 반복해서 막 훈련한 진짜 작년 수능부터 이미 동아시아사를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허나 수많은 현장의 선생님들과 수많은 학생들과 실제로 객관적인 지금 여러 지표들이 만만치 않았고 어려웠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확실한 건 뭐예요? 위축되지 말 것. 그리고 바로 무엇이다? 내가 뭘 틀렸는지 그리고 이 문항에서 뭐가 연계되었는지 페이지와 수능 특강 그 어떤 부분인지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좀 악착같이 챙기세요. 수능 특강 이 페이지에 이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왔구나. 수능 특강 이 페이지에 이 문항을 이런 식으로 연계했구나. 우리 그거를 챙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됐어요? 선생님 자료실에 지금 대수능 모의평가 요거 집에 가자마자 올릴 거예요. 어떤 주제, 어떤 키워드로 출제됐는지 그런 것들 다 올려놨으니까 비교해 보면서 수능 특강에 있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확실하게 챙기는 거,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게 6월 모평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볼 건데요. 우리 1번 문제 보기 전에 제발 혼자 가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동사 막 고난의 행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갈 거고요. 선생님 사의식이 너무 많아요. 연도 너무 많아요. 알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해서 같이 갈 거고요. 못할 일 아니에요. 못할 일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 여기서 오늘 개념 확실하게 안 잡으면 여러분 9월 달에 또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챙기세요. 내가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는 무조건 본다. 오케이?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9쪽의 4번의 선사문화 전개에서 나왔던 개념을 거의 지금 그대로 연계한 문제예요. 3월에 원래 시행되려 했던 3월에 원래 시행하는 게 맞았던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문제, 4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 문제 우리가 조금씩 늦게 보긴 했지만 그 문제에서도 다 신석기 시대를 다뤘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나오는 다양한 지역의 선사, 이 신석기 문화를 우리가 유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 그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출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힌트 벌써 나왔어요. 대놓고 신석기 시대라는 거 줬고요. 창장강 하류예요. 중류 아니고요. 창장강이에요. 황허강 아니에요. 그럼 창장강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지금 교과서 편수용어에서 다 창장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장강의 하류 지역이고요. 허무도 문화를 대표한대요. 허무도까지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두 줬어요.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동물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정답 뭘로 가요? 돼지 그림 토기. 이게 뭐예요? 허무드 문화를 대표하는 돼지 그림 토기고요. 이 허무드 문화에서는 벼 이삭이 그려져 있는 그런 토기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토기 맞잖아. 근데 어느 지역에? 맞아, 만주 한반도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지역이 달라요. 2번 청동술잔입니다. 근데 늘 수식어가 얼리터우 청동술잔이라고 붙어요. 얼리터우 그 유적에서 나온 건데 이 얼리터우 유적은 문헌상의 왕조라고 하는 하왕조와 관련돼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얼리터우 청동술잔이라고 해서 역시 수특과 교과서에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4번은 뭔가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거 이미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다원커우 문화를 대표하는 다원커우 토기가 되겠어요. 다원커우 문화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 창장강이 아니라 황허강. 중류가 아니라 똑같이 하류예요. 황허강 하류의 다원커우 문화. 예, 이거 모르면 적어놔. 예, 황허강 중류는 양사어 문화, 황허강 하류는 다원커우 문화. 그리고 5번은 많이 봤죠? 예, 조문토기의 여러 형태 중에 약간 화염 모양의 조문토기 1번 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지역별로 이것도 역시 수특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예, 바로 창장강 하류의 허무도 문화를 대표하는 돼지 그림 토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역시 수능특강 20쪽 2번 문제에서 연계된 문항입니다. 다음 황제가 누군지를 골라보래요. 굉장히 유명한 황제예요. 늘 제가 이 단원, 국가의 성립과 발전 단원을 가르치면서 이 황제 나오는 황제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진시황제, 한고조, 한무제, 반드시 보자. 그리고 흉노의 선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 필수 개념이 바로 이 사람인데 누군지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뭐예요? 흉노를 공격할 거래요. 흉노를 칠 건데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 그래서 월지와 동맹을 맺고자 한대요. 근데 되게도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하 장건을 보내는데 와, 이거 갈까? 했는데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서역으로 떠나 월지와 동맹을 이끌어내겠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장건인 거지. 그러면 장건을 이 엄청나게 먼 서역의 월지까지 보낸 바로 이 사람은 누구야? 그 어려운 걸 요구했네. 한무제야. 언제냐까지도 이제는 이제 6월 모평 이후니까 요거까지도 좀 꼼꼼하게 챙겨볼까? 기원전 139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무제라는 게 나오면 한무제의 대외 정책을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한무제의 대외 정책은요, 이 정도로 지금 자세하게 수능 특강에 출제 지금 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 무제는요, 고조선을 멸망시켰고요, 남비에 또 멸망시켰고요,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했고요. 그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순서대로는 나중인데. 장건 파견했고요. 흉노는 북쪽으로 밀어내고 있고요. 남비에 멸망시켰고요. 고조선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그 멸망시킨 지역에 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한무제의 많은 대외 정책 가운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 정답지에 뭘로 갔습니까? 남비에 정복하였다. 기원전 111년. 그리고 구군을 설치했다. 그 내용이 되겠죠. 바이칼 개신을 단행하였다. 645년이고요. 당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를 조금 참고 삼아서 중앙집권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쇄신하고 개혁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저기 바다 건너 어딥니까? 일본 열도에서 있었던 바로 상황입니다. 아니고요.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한 사람은 바로 위만인데요. 이때 이후에 우리가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기원전 194년의 일이고요. 최초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 쉬운 선지죠. 진시황제를 얘기합니다. 신라와 연합하여 그래서 나당연합이라고 했죠. 백제를 멸망시켰다.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맞아요. 예, 한나라 무제가 했던 남비의 정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능 특강 20쪽에 2번에 이미 이게 나오죠. 이게 연계된 건데요. 바로 뭡니까? 한나라 수도 장안에서 저기 있는 이 서역까지 누가 갔다 온 거예요? 바로 장건이 다녀온 이 이동로를 표시해서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연계해서 낸 게 바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역시 연계 문제고요. 수능특강 30쪽 인구이동의 전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여기에 딱 대놓고 힌트를 줘버렸어요. 7세기 전이래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인구 이동의 사례들을 쫙 모아놨는데 위만 집단이 이주한 배경? 진앙 교체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왔어. 그래서 사실 고조선의 왕인 준왕으로부터 서쪽 변방을 지키라고 하는 명을 받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준왕을 몰아내고 기원전 194년에 왕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하지. 역시 인구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부요족 집단의 이동과 결과 뭡니까? 부요족이 이동해서 세운 나라 고구려죠. 역시 인구 이동과 뭔가 그로 인한 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의 남하와 동진건국입니다. 5호가 남하에서 화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족들은 창장강의 유역으로 강남 쪽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동진을 건국하게 되죠. 그렇다면 역시 인구 이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탕구투족의 서하건국 1038년 11세기 일이 되겠습니다. 2번 5대 19의 분열과 통일, 이거는 10세기죠. 당나라 멸망한 이후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라짐 정벌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렇지 얘들아. 이거 정도는 대답할 수 있으면 6월 모평 상황에서 여러분들 개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아니고 징기스칸. 13세기 상황이야. 시기가 하나도 안 맞지? 4번 보겠습니다. 다루가치, 행성과 다루가치를 파견했대. 다루가치, 몽골, 역시 원과 관련된 거죠? 이것도 13세기. 몽골이 뭔가 그렇게 잘 나갈 때 가능한 그 이후의 상황이겠죠? 역시 시기가 맞지 않고요. 정답 뭡니까? 도웨이인의 활동과 야마토 정권 발전, 이 내용이 되죠. 도웨이는 뭐예요? 중원이나 한반도에서 바다 건너서 일본 열도로 이동한, 역시 인구 이동이고요. 이들이 그냥 가서 정착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야마토 정권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합니다. 유교라던가 불교라던가 뭐 연못을 파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절을 만드는 기술이라던가 토기를 단단하게 굽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여기에 접목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이동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에 중요하게 다뤘던 이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의 인구 이동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부요족의 이동, 뭐 낙랑군이 멸망한 이후의 이동,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루고 있으니까 같이 챙기셔야 되고요. 도웨인이 증가하면서 각종 선진 기술을 일본에 전하면서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게 수특의 서술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선생님이 작년도에 수능 완성 때 인물사 특강을 했었어요. 자주 나오는 인물들만 쫙 모아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그때 이 인물을 정리해드렸어요. 왜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밑줄 친 그가 누군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쇼군인 그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지. 쇼군이래. 쇼군이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은 막부의 우두머리인 거는 맞아. 근데 누구한테 명황제에게 사신단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쳤대요. 와, 일본의 막부가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고요. 황제는 그들을 후하게 예우한 후 여기 봐요. 무로마치로 돌려보내며 그렇다는 거는 이 쇼군이 있는 근거지가 현재 어디다라는 거예요. 무로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왔어요. 이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예요. 진짜 그런지 조금만 더 볼까요? 명황제래요. 그러면 명과 무로마치 막부 시기 겹치는 거 맞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무로마치 막부로 돌려보내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감합과 일본 국왕이다라고 하는 금인을 하사했대요. 즉 조공 바쳤고요. 지금 이러한 책봉의 절차도 있었고요. 감합 무역이 가능하대요. 이게 무로마치 막부에서 선지를 쓸 수 있는 전부예요. 무로마치와 명나라는 무슨 관계다? 조공 바치고 책봉 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허락받은 자들만 지금 이 감합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능한데 명나라는 이 공식적인 무로마치 막부와의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한 거야? 그라고 하는 저 쇼군을 네가 일본 국왕이다 라고 책봉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는요,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고요.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로마치 막부가 초창기에 어떻게 돼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만들었는데 고다이고 천황이 사실은 뜻이 달랐지.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은 저 남쪽으로 내려갔고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이 무로마치 교토 쪽에 새로운 천황을 옹립해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과 남쪽에 각각 천황이 지금 존재했단 말이야. 교토의 천황 북조와 요시노에 있는 천황 고다이고 천황, 이 대립구도가 60여 년간 지속이 됐어.
근데 이 남북조의 분열 시대, 우리가 흔히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일본에도 이런 남북조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요? 무로마치 막부 시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3대 쇼군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아니라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했어요.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에게 명나라 황제가 네가 일본 국왕이다 라고 한 거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만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뭘로 갑니까?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다른 말로는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다 가능한 표현이고요. 연도까지 좀 기억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1392년이에요. 거의 한 약 60여 년간의 남북조의 분열 시기를 종식하고 수습했는데 이 연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조선이 건국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본이 남북조의 혼란이었던 이 시기에 한반도는 뭐냐? 고려 완전 끄트머리 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엮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번 청해진에 설치하였다. 이거는 장보고와 관련된 거잖아. 장보고 하면 통일신라, 즉 신라 하대 인물이죠. 9세기 장보고는 이미 3월, 4월 학평에 계속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9세기라는 거 이제는 모르면 안 됩니다. 3, 4월 학평을 봤으니까.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한 거는요, 한나라 고조죠. 역시 이것도 2번 이상 올해에만 출제가 됐습니다. 한 고조가 흉노의 묵툭선우에게 패했습니다. 그쵸? 가마쿠라의 막부를 수립하였다. 이거는 아시카가 가문이 아니라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되겠죠. 12세기 말 118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다케다 가스요리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1575년 나가시노 전투 설명할 때, 나가시노 전투가 뭐야?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가지고 와가지고 최강의 기마부대라고 했던 이 가스요리의 군대를 격파했죠. 그래서 이거는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얘기할 때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늘 나왔던 표현인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아시카가 요시미스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이 무로마치 막부, 요게 훨씬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무로마치 막부와 명나라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선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요거는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5번입니다. 수능특강 75쪽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밑줄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에요. 사실 이것도 3월 달에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문제, 비슷한 주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왜냐? 사신이 한성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 상황이야. 지금 중국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5.3계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주씨의 후예를 황제로 옹립하여 거병 군사를 일으켰고 경정충도 합세해서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다고 한다. 이게 뭔 상황이니? 경정충 5.3계 상지신 이런 자들을 우리가 번왕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어? 명나라 망할 때 명의 편이 아니라 침략하고 있던 그 청의 편을 들어서 명장수인데 사실은 이 청이 베이징을 장악하는데 협조한 인물들이야. 와,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청은요, 여기를 장악한 이후에도 이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인정을 처음에 해줬겠지. 세력도. 근데 계속 그렇겠어? 실제로 이 청나라에서 이들에 대해서 조금 견제 들어가요. 이들은 지금 눈치 뻔하겠죠? 그래서 각자의 사실은 그런 근거지에서 난을 일으켜요. 여러 지역의 이 번왕들이 일으킨 난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3번의 난이라고 해요. 3번의 난은 연도까지 여러 차례 수능 개념 때부터 정리를 해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청나라한테 한때 협조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럼 3번의 난은 늘 뭘로 설명 들어가요? 반청운동의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누가 진압을 합니까? 청나라의 그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가 진압하죠. 근데 아래 또 얘기가 나와 있어요. 타이완 섬의 정씨 세력도 여전히 반란을 지속하고 있대요. 와, 이건 또 누군가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정성공 세력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명 하고 있단 말이야. 청나라 싫어요 하고 있단 말이야. 타이완 섬을 근거지로 해서 실제로 1660년대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이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반청운동하고 있어요. 이 정성공과 정성공 아들 때까지 이어지는 이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언제 강희제가 진압해내느냐? 1683년에 진압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 이렇게 청나라 싫어요 하는 반청운동이 대단했던 이 시기에 청나라에서 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 바다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천계령을 실시한 거예요. 아무도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 마. 니네 바다 근처에 살지도 마. 내륙으로 이주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반청운동과 결탁할까 봐.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타이완에 있는 정성공 세력과 결탁할까 봐. 그래서 실제로 이 천계령 시행 시기를 보면 이게 명확해요. 1661년부터 1684년이고 84년에 바로 해제되는데 이런 반청운동들을 다 뭐 한 다음이다 라는 거예요. 진압한 다음이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한국이 쓰시마섬을 공격하였다. 이거는 세종 때, 조선 전기 세종 때 15세기에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후군과 한국에서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이거는 정묘호란 때 조선의 인조가 후군과 형제의 맹약을 맺죠. 그렇죠? 황제가 토목보에서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 1449년 이런 변이 있나? 그치? 토목보에서 명나라 황제가 포로로 끌려갔죠. 누구한테? 맞아요. 그 몽골의 그 일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이라트부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쇼군의 후계자 문제로 온인난이 일어난 건 1467년이고요. 이게 77년까지 가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센코쿠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뭐가 됩니까? 천계령이에요. 이미 3월 학평 때 이것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천계령의 핵심 내용이에요. 산둥저장, 광둥중 연해에 살고 있는 주민들 다 내지로 이주시키고요. 나무 판자 하나도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천계령이죠. 정성공을 지금 견제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반청 세력을 진압한 이후에야 이 천계령이 어떻게 된다? 해제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와 반청운동은 늘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 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연계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45쪽 2번 문제와 관련돼 있고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 왕자들이 개평부에 모여서 관리에 따라 무릎을 꿇고 충성을 서약하며 쿠빌라이를 단독으로 인물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칭기스칸과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칸인 이 쿠빌라이를 이 나라의 칸으로 추대했대요. 그럼 이미 사실은 이것만 봐도 답 나오죠. 몽골의 칸이에요. 나중에 이제 쿠빌라이가 칸이 된 후에 국호를 1271년에 원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은 이미 해결됐어요. 근데 힌트 하나 더 주죠. 교초를 쓰고 있대요. 이 교초는 지폐인데요. 이 교초인 중통원보를 발행했대요. 나왔어요. 그럼 교초 나왔고 쿠빌라이 칸 나왔으니까 뭐예요? 몽골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나라의 대외 관계를 볼게요. 잘 나갔다 이렇게 잘 나갔다잖아. 그러면 사실관계만 찾으시면 돼요. 사실 쿠빌라이 칸 자체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몽골을 물어본 거예요. 뭐 고려를 침략했다부터 시작해서 다 가능해요. 일본을 뭐 고려와 함께 뭐 공격했다 다 가능한데 여기에 바로 답이 보이죠. 쩌낭조를 공격하였다. 심지어 몇 차례나 3차례나 침략해요. 근데 쩌낭조에 또 위대한 영웅이 있죠. 쩌능다오. 이걸 막아냅니다. 그 어려운 걸. 몽골을 상대로, 원을 상대로 막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답으로 사실은 막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대월이라고 하는 국호를 썼고요. 왕조는 쩐이고요. 여기에 쩌능다오. 그래서 이 몽골의 침략을 3차례나 막아낸 영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1004년의 일이고요.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송이 거란한테 세패를 바치는 바로 그걸 내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전연의 맹약이 되겠고요. 백강전투는 663년에 있었는데요. 되게 신기한 상황이었지, 그치? 백제는 이미 3년 전에 멸망했어. 그런데 백제의 친구 외에서 수군이 와. 그래서 이 멸망한 백제의 사람들과 이 외의 수군이 나당 연합군에 맞서서 싸운 전투가 663년이에요. 그러니까 백강전투에서 패한 세력은 외의 수군도 가능하고요. 백제인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야마타이는 히미코 여왕으로 유명했잖아요. 이 히미코 여왕이 위나라로부터 친위외 왕이라고 하는 이런
예, 책봉을 받죠. 그럼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던 나라는 중국의 위나라가 되겠습니다. 막부의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예, 이거는 조선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몽골 얘기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빌라이 칸 나오죠.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국호를 원으로 바꿨다. 대도라고 하죠. 고려 복석, 일본 침공, 남송 정복 쫙 나오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제시문에 나왔던 교초 역시 예, 몽골 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된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7번이 나왔습니다.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별표는 치시고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 바로 이 강의를 어제 하고 왔어. 그때 선생님이 그 강의에서 똑같이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4종의 교과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어떤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교과서에선 사실은 이게 없이 나온 교과서도 있어요. 사실은 그 교과서만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제시문에서 힌트가 되게도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일본 다이유율령을 출제한 것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번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율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에요. 지금까지 작년 수능, 작년 9평, 작년 6평 다 다이유율령이 출제됐고요. 이렇게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겠네요. 옛날에는 신기관, 태정관, 이관과 팔성을 알면 문제를 풀긴 했는데 어느 순간 탄정대를 냈고요. 어느 순간 오이부를 냈고요. 어느 순간 좌변관, 우변관으로 이게 다이유율령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했고요. 오늘 이 시험에서는 중무성과 좌변관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요 아래만 보면요. 초용존의 수당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아시아의 결국에 율령체제라고 하는 건 수나라,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변형할 거 변형하고 그런 형태잖아. 발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는 거야. 와, 땅 나눠줬네? 조용조를 바쳤네? 당인가? 하게 되면 뭘로 가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정답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번으로 간 친구들이 되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거 한번 볼래요? 네, 이걸 보면서 와, 6평에서 사실은 중무성을 내고 8성 중에 중무성을 내고 좌변관을 냈다. 좌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선지에 좌변관, 우변관. 예,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이오율령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는 이관 팔성제의 팔성 중에 중무성과 이 중무성을 관할하고 있는 이 좌변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다이오율령이다, 일본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이오율령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율령이 되겠습니다. 핵심부터 아셔야 돼요. 이관이고요. 팔성입니다. 그래서 수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이관 팔성으로 갔고요.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 그리고 감찰의 탄정대, 궁성을 경비하는 오이부가 있고요. 이 태정관, 행정을 담당하는 요 아래 좌변관과 우변관이 존재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8개의 성을 뒀고요. 이 8개의 성 중에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정답은 뭘로 간 거예요? 이관 팔성이니까 그 이관 중에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을 설치하였다. 1번으로 간 거야. 근데 여기에 낚인 친구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영원히 틀리지 않는 이 다이오율령을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당 다 가능하고요. 실제로 발해 같은 경우에도 삼성육부로 운영을 하죠. 명칭은 좀 다르지만 독서 상품과를 실시하였다. 과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독서 경전 2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죠. 통일신라 얘기고요. 맹한모국제 금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우가 나왔어요. 선우 나오고 좌현왕, 우현왕. 좌우 있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좌현왕, 우현왕, 선우는 흉노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실제로 자기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 역할까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허나 여러분들 지금 수특에도 다이오율령이 꽤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딱 캡처해 놓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 수능 완성 단계쯤 가면 사실은 이 정도까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밑줄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로 수능 특강 121쪽에 5번을 연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는 사실 설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만 갖고 볼 순 없지. 청나라 황제인가 보다 하는 거지. 청의 황제 맞네. 광서제래.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했어. 근데 즉위하고 나서 참 고난이 많았다. 1885년에 청푸전쟁이 일어났는데 져서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뺏겼고 1898년에는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좀 본받아서 뭔가 좀 문명개화의 바탕을 둔 좀 그런 개혁을 제도적인 개혁과 이런 것도 좀 같이 하자라고 하는 캉유웨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캉유웨이가 이름이죠. 이 캉유웨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개혁에 대한 조서를 반포했어요. 이 개혁의 핵심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입헌군주제를 좀 그러니까 일본 메이지 유신이 그러하니까 입헌군주제의 그런 대대적인 정치 개혁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광서제인데요. 사실은 광서제는 엄청난 사람이 뒤에 있어요. 자신의 엄마는 아니에요. 그 전 때부터 사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서태후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서태후가 자신의 누이의 아들인가를 황제로 옹립한 게 광서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야. 서태후가 광서제의 엄마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광서제가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서태후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완전 실패해. 그리고 개혁을 진행하고자 했던 사람들 막 망명도 가고요.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변법자강 운동이에요. 서태후는 어떤 황제의 후궁으로 사실은 권력을 잡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 황제들 뒤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인데 이 광서제의 이런 개혁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입헌군주제라니. 이게 무슨 과거제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반발해요. 그러면서 1898년에 있었던 무술변법, 변법자강운동을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이게 전형적인 답지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금능기기국 설치, 이거 나온 적 있죠? 난징에 금능기기국을 설치했다.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중체 서용에 입각해서 우리는 군사, 무기, 국방 이쪽으로 서양의 기술, 과학기술 받아들이겠다. 양모운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철도를 파괴하며 반외세를 주장하였다. 이게 의화단 운동이죠.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산둥반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반외세, 반서양, 반크리스트교 이런 기치를 들었던 바로 운동이 민족운동이 되겠습니다. 청일수호조교 체결, 이거는 연도도 좀 기억할까요? 1871년이고요. 청과 일본이 상호 대등하다라는 거를 배경으로 안에 내용으로 넣은 게 되게도 중요해요. 아주 많이 출제됐습니다. 청일수호조교 못 들어본 친구들은 이거 반드시 수특을 통해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5번 독립신문을 통해 이권수호운동을 추진하였다. 독립신문 나왔어요. 이권수호운동 나왔어요. 독립협회죠. 1896년부터 98년까지 바로 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그 격동의 시기에 이권수호하고 자주독립, 자주국권 이런 것들 우리 독립국가로서의 그런 지위를 좀 명확하게 지켜보자라고 해서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간다? 보수파의 반격으로 실패했다. 얼마 가지 못해요. 하지만 왜 이런 게 나왔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황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개혁이 바로 이 변법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역시 수능특강 60쪽 2번에서 연계된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교 얘기죠. 수능특강. 유교와 불교와 율령이 다 같은 단원에 있어요. 성리학까지 굉장히 많은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불교에서 출제했어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이 뭔지는 지금 안 나오는데 발표해보지. 그랬더니 이 가는 부기 시대의 문화유산. 우리 부기 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 선비족. 그리고 화북지역 5, 16국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
그리고 효문제의 한화정책, 호환융합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선비족이잖아. 그리고 지금 다툼 얘기 나왔어요. 다툼. 예, 다툼. 들어봤는데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문화유산은 다툼 부분에 있습니다. 왕이고 부처, 왕즉불 나왔어요. 왕즉불, 황즉불 이런 거 나왔어요. 왕이고 부처다. 결국 왕이고 부처니까 이 군주의 권위를 불교를 통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국가불교, 호국불교 이런 것들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 북이 나왔고요. 왕즉불이 보이는 그 문화유산? 아닌 것들을 지워서 풀었다는 친구들이 꽤 되더라고요. 왜냐? 도다이산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8세기 일본의 쇼무천왕이 만들었죠. 그리고 하치만 신상은 뭐예요? 원래 일본의 고유한 신토라고 하는 곳에서, 신토라고 하는 종교에서 농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거야. 항해라던가 재물의 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토의 신인데 이게 불교의 사찰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럼 신토의 신이었지만 불교에서도 신으로 지금 그렇게 상정한 거잖아. 그래서 뭔가 이 전통신앙과 불교의 그런 융합, 토착화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사례를 듭니다. 그 다음에 대한탑은 뭐예요? 7세기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현장이 저기 인도에 가서 가지고 온 경전과 불상 같은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건립한 벽돌탑이죠. 불국사 3층 석탑은요, 통일신라 시대 8세기에 경주 금성에 설치한 불국사 안에 만든 돌로 만든 탑,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윙강석굴사원 대불이에요. 근데 이 윙강석굴사원 대불이 이 4종의 교과서에 다 이렇게 그림과 함께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통 서술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선비족을 비롯한 이러한 여러 이민족 왕조가 불교를 참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왕이고 부처다라는 논리로 부처의 권위를 빌려서 황제의 통치, 이민족 출신인 외래에서 온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왕실과 황실의 안녕을 비는 이런 호국불교의 성격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윙강석굴 대불처럼 거대한 불상이 세워졌고요. 실제로 많은 개설서나 내용에서는 또 교과서에서는 황제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엄청나게 큰 불상이다 이런 식으로 석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답은 뭘로 간다? 윙강석굴사원 대불, 황제의 모습을 본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권위를 통해 황제의 권위를 좀 강력하게 가져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역시 연계 문제입니다. 6월 무평은 다 수능 특강에서 연계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 텐데요. 73페이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요 격전지와 명군의 주요 이동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전쟁에는 명군이 참전을 했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주요 격전지를 보니까 평양에서 조선군과 명군이 함께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함, 즉 평양성을 탈환한 전투예요. 뺏었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조총을 활용하여 벽제관에서 명군을 공격함. 바로 한성 근처에 멀지 않아. 근데 여기에 벽제관에서는 명나라 군대가 또 공격을 당했어. 누구한테? 일본군한테. 그러니까 조선군, 명군, 일본군 다 등장하는 전쟁이니까 이미 다 된 거야. 임진왜란인 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줬어요. 노량해전까지 줬어요. 조선과 명의 수군이 연합하여 일본 수군을 격파했어요. 이 전쟁이 이순신이 전사한 1598년 바로 그 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부터 사실은 정유재란까지 우리가 임진왜란을 1592년만 얘기하지 않잖아. 1592년에 일어나서 98년까지 간 이 모든 전쟁을 사실 임진왜란이다라고 보통 통칭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아시아사 교과서나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명나라와 한 강화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다시 침략한 그 시점의 연도를 따서 1597년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금 또
예,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정유재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 포괄하는 그 시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긴 시기, 오랜 시간에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니까 요 시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에이, 조선과 일본이라고 이거야? 아니지, 이거는 이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에요. 에도막부도 만들어진 이후의 상황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니고요.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 1550년의 상황이죠. 알탕칸이 베이징 그 부근까지 막 진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의 그 북로 상황을 얘기할 때 요 사례 자주 들고 있습니다. 모문룡이 가도를 근거지로 삼았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모문룡이라고 하는 남자 언제 들어봤어? 정묘호란의 원인, 배경 얘기할 때 들어봤어. 명나라 장수야. 근데 지 세력들과 함께 와 남의 나라 가도라고 하는 이 평안북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평안도 쪽에 있는 그 지역의 섬에 와 그냥 주둔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조선한테 지원해달라 그래. 근데 이 조선은 명나라잖아 지금 저 모문룡이. 그러니까 또 도와줘. 지원을 해줘. 이게 후금을 자극하는 하나의 원인이 돼. 심지어 이 모문룡이 가도의 근거지로 삼은 시점은 1620년대야. 인조반정이 1623년이거든? 근데 그 전에 광해군 때 이미 모문룡은 가도에 들어가 있었어. 광해군이요? 도와줬다고요? 예, 도와줘요. 지원해요. 그리고 결국엔 인조반정 이후에 친명배금 정책이 더욱더 심해지면서 이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룡 문제가 더 불거지면서 결국엔 정묘호란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건 정묘호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거죠. 그쵸? 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는 16세기 말이니까 아니에요. 이건 17세기 일입니다. 강홍립이 사르우 전투에서 투항하였다. 이것도 1619년 광해군이 광홍립에게 후금과 명예 전투에 보내요. 사르우 전투에. 허나 결국엔 어떻게 해요? 투항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17세기 상황입니다. 5번입니다. 일본이 조선 남부의 사도 할양 등을 요구하였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바로 강화협상에서 일본이 요구한 부분이에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조선의 남부 4개 도를 내놔라.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명과의 무역을 재개해달라. 명나라의 공주를 천황의 후궁으로 혼인시켜달라.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됩니까? 결렬되죠. 그리고 다시 침략한 게 무엇이다? 정유재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개념 계속 이것과 관련된 연도들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기본 세팅이에요. 어려운 대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기후약조라던가 아니면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던가 알탕칸이 요즘에는 베이징을 공격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노 전투라던가 조총전례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삼포회란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수특에 있는 그대로 내용 가지고 왔고요. 지금 쭉 설명드렸죠. 그럼 이제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요.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지는 않는 사료예요. 왜냐하면 개항과 관련된 사료로 우리 친구들이 수능 개념 때부터 원문을 좀 많이 봤던 사료입니다. 그러면 이 개항과 관련된 연계문항인데요. 9단원이 되겠죠.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 시기가 아니라 조약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가를 보니까요. 시모다 하코다테가 아니라 이외에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시모다 하코다테를 열어라 했으면 이거는 최초의 조약이었던 개항 조약인 밀화친 조약이 될 텐데요. 이미 그건 했나 봐. 그거 외에 추가로 4개의 장소를 개항하래요. 이 4개의 장소 중에 사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13번에서 하나를 더 보게 돼요. 그걸 보게 되죠. 니가타 포함되고요. 가나가와. 이제 결국엔 요코하마로 개항을 합니다만 이 4개의 장소를 이제 여기에 또 규정을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일본의 모든 수출입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일본 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밀화친이 아니라 1858년에 체결된 밀수호통상조약이 됩니다. 여러분 밀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은 이제는 나와야 돼요. 이거는 고난도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1858 이거의 핵심 내용은 추가 4개 항구 개항, 그 다음에 협정 관세, 지금 세금 얘기 나왔지?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바로 무엇이냐?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이게 인정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베트남의 개항과 관련된 1862년 제1차 사이공 조약입니다.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체결되었고요. 역시 개항과 관련된 조약이니까 개항은 한다예요. 지금 나오죠. 새 항구의 문을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영토가 할양돼요. 영토 뺏긴다는 거고요. 배상금도 지급해요. 그리고 크리스트교 박해와 관련해서 사실은 둘이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자유까지 나오는 게 바로 이 사이공 조약입니다. 그럼 정답은 뭘로 가는 거예요? 2번 미국이 이거를 통해서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이게 정답이고요. 1번 보겠습니다. 랴오뚱반도 할양을 규정한 것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됩니다. 아니고요. 2번 정답이고요. 3번 일본의 주력함 보유 비율을 제한하였다.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요. 이건 1921년부터 22년까지 있었던 워싱턴 회의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포츠머스에서 조인하였다. 이거 사이공인데 포츠머스에서 조인된 거는 1905년 러일 전쟁 이후에 그쵸.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일 전쟁 지금 매듭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 아니고요. 운요 사건의 계기로 체결된 거는 1876년 조선의 개항과 관련되어 있는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쉽게 뭘로 갈 수 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수능 개념에서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밀화친이랑 밀수호통상조약을 구분해라까지 했고 선생님이 이것까지도 다 얘기했어.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이 4개가 문 연다. 근데 이 가나가와가 요코하마로 열린다. 그 얘기 했어요? 그때 이런 질문도 했어요. 영사재판권은 언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라고까지 드렸어요. 그럼 이건 맞춰줘야 되는 거야.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을 들었으면 최애국 대우는 이때 첫 번째인 밀화친 1854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11번 같은 문제는 틀리면 진짜 막 화가 나. 하지만 12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맞아요. 만약에 한 문제를 틀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2번을 틀렸다면 잘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고요. 빠짐없이 잘 공부한 친구예요. 고3 때 동아시아사 처음 공부했어요. 그런데 12번 빼고 다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되게 잘한 거 맞아요. 12번에 나오는 내용은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연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만 지워나가야 되고요. 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건 명확해요. 물론 4종의 교과서에 다 이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9월 모평 직전에 지금 EBS 같은 경우에도 수강 끝나고 연표라던가 인물이라던가 사료라던가 킬러 문제라던가 이런 거 가지고선 사실은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고난도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특강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연도거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 맞고요. 이 문제 한 문제 틀렸다면 괜찮아요. 막 자책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선은 여기 있는 연도들은요. 필수 연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선생님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연표에도 나오죠. 삼포외란. 이미 수능에도 출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 댈 수 없고요. 1510년이고요. 센코쿠 시대 통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통일하죠. 정유재란 발발 정유재란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이고요.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다라고 했죠. 강화협상 결렬되고 97년의 상황입니다. 에도막부 수립, 임진왜란 끝이 나고 나서 17세기 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수립하죠. 후궁건국 1616이죠. 그리고 나서 1636년에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 조선이 거부하죠. 그러면서 일어난 호란이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 이건 세팅이 됐어요. 이 문제 보겠습니다. 물라카 왕국을 10년 전에 멸망시킨 포르투갈이 최근에 중국으로 사절을 파견하여 물라카 지배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중국은 이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수능 특강에서 막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만 교과서 4종에 연표라던가 앞에 도입할 때 이 단원을 열 때 거기에 나오는 연도나 이런 것에 1511년 포르투갈 물라카 왕국 점령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말레이 반도에 있는 물라카라고 하는 곳을 이 포르투갈이 지금 점령해요.
1511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10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기 초반 상황이죠. 여기가 조금 텀이 되게 길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뒤에 것들이 좀 더, 포르투갈? 16세기 꽤 앞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왜냐? 16세기 전반에 이거는 외웠단 말이야. 뭘 외웠느냐? 이 몰라카 점령을 모를 수 있어,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까지 교육과정 내에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포르투갈인들이 동아시아에 왔으니까 일본의 조총도 전래하고 뭔가 왕래가 있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니야. 하여간 이 동네에 안 왔는데 어떻게 전래를 해. 그러니까 16세기에 포르투갈인들은 동아시아에 진출한 거야. 그래서 그게 1543년 이거는 암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포르투갈 인들이 마카오의 거주권을 획득했다는 건 이번 수능 특강의 자료 플러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557 나오고 있고요. 나중이지만 에도막부에서 포르투갈인들을 내한 금지한 게 27세기 요때다라는 것도 연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만 나중에 연표 특강쯤에 얘기가 되는 그 정도의 난도인데 이게 사실 육모의 교과서 4종에 있다 해서 지금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허나 요 상황에 지금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의 조총을 전래했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 마카오의 거주권을 획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시기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사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포르투갈이 동아시아에 진출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답을 맞추기 위해서 지워 나갈 때는 가능은 했어요. 허나 어려운 건 맞아요.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에 연도를 정리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포르투갈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13번으로 갈 건데요. 이거는 수능 특강에 연계문항은 아니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요. 근대적 이 국민교육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발표한 일본 근대 학제 그리고 괄호 안에 연도와 함께 소학교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가로 닫고까지 해서 9단원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 자료는 폐번치연이 실시된 다음에 일본에서 발표된 학제입니다. 여기에는 근대적 국민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할 거고요.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에 보내래요. 어린 자녀는 남녀 구별 없이 소학교에 입학한대요. 소학교 의무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록 수능 특강에 1872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 연도가 암기 안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모른다고 치고 보겠습니다. 힌트를 또 하나 줬죠. 폐번치연. 폐번치연은 뭐예요?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막번 체제였던 막부에선 아니었겠죠. 뭐예요? 메이지 유신 이후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의 개혁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메이지 유신이 언젠데요? 1868년부터 쭉 가잖아. 그 일련의 개혁들이 폐번치연은 언제냐면 1871년이에요. 이 연도를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요.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내용인 거를 모르진 않아. 이거는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소학교 의무교육, 일본의 근대학제가 발표되기 전 상황이면 답으로 가는 거지. 됐어요?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한성순보를 읽는 학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조선에서 1883년에 열흘에 한 번 관보의 성격으로 발간한 신문이에요. 최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국사에서도 좀 하고 합니다만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반면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근대문물 수용과 관련해서 철도 얘기하면서 조금 합니다. 이거는 경인선 개통식을 구경하는 상인이라고 돼 있어요. 경인선은 지금 서울경자 썼고요, 인천이에요. 서울과 인천. 결국에는 이 한성과 인천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최초의 철도입니다. 1899년에 개통식 합니다. 전차도 같은 해고요. 철도도 바로 이 해가 되겠습니다. 잡지 신청년이에요. 신문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잡지 신청년이죠. 천두슈라고 하는 이 교수 출신의 나중에 중국 공산당 설립에도 관여하는 바로 이 인물은
유교 이런 거 좀 이제 버리고 민주주의가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자 좀 새로운 신문화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발간한 잡지가 신청년이고요. 1910년대 상황입니다. 1910년대, 1915년 이럴 때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년대의 상황이니까 역시 뒤로 열리고요. 4번 경사대학당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의 연도와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죠. 고등교육기관인데요. 어디요? 베이징이에요. 1898년에 설치된 곳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선지가 쉽다고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되게도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니가타의 개항지를 결정하는 관리. 아까 문제 11번에서 봤어요. 니가타는요. 효고, 니가타, 나가사키, 가나가 4개. 1858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에서 추가로 개항하기로 한 그 4개 중에 하나예요. 나가사키나 가나가와를 대신해서 개항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데요. 니가타를 냈어요. 효고 니가타가 나오면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11번, 13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이건 다시는 틀리진 않아야 돼. 오늘은 괜찮아. 하지만 수능 때까지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의 그 4개 항구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으로 갔고요. 14번입니다. 밑줄 친 막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덴메이 연간, 이거는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수능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도 덴메이 연간이 뭐야, 덴메이 연간 대기근이 뭐야, 덴메이 대기근이라니 막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수능 개념 강의나 어느 강의를 하더라도 이 덴메이 대기근을 늘 얘기를 해요. 17에서 19세기 그 조선 후기 청 에도 막부 요 얘기할 때 덴메이 대기근을 가지고 인구 변동 얘기를 해. 인구가 이렇게 막 증가하다가 이 시기에 그런 수탈과 그 다음에 이런 대기근 그로 인한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정체되고 수만 명이 굶어 죽는 일들이 생겼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덴메이 대기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능 개념에서부터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1782년부터 1788년까지 있었던 에도 막부 시기에 굉장히 큰 여러 번의 대기근 중에서도 진짜 셌던 대기근이에요. 그럼 지금 18세기 상황이죠. 얼마나 지금 미국이 유통되지 않고 그러니까 상점에 습격하고 민중은 무리를 지어 약탈을 계속하고 먹을 게 없는데 뭐. 이러한 사건은 180년 전 막부가 개창된 이래 일찍이 없었대요. 이 막부는 이미 18세기에 있는 막부라는 걸 통해서 에도 막부라는 걸 아는데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 계산해 볼래? 에도 막부가 언제만 개창됐는지는 웬만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거든? 여기에 180년이 흘렀어. 그럼 1783년이지. 18세기 후반, 바로 지금 이 18세기 있었던 덴메이 대기근과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이 막부가 무슨 막부야? 이 연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에도 막부인지만 알면 돼. 문제는 되게도 심플하게 에도 막부의 대외관계가 뭐냐로 가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쉽게 풀 수 있죠. 금의 공격을 받아 천도한 거는 뭐예요? 금의 공격을 받았어요. 금나라 공격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북송, 그러니까 송의 카이퐁이 끝났어요. 화복 뺏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송나라의 황족과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만 항저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남송을 시작하죠. 아니고요. 12세기 상황입니다. 공행을 통해서 서양과 교역하였다. 공행하면 뭘로 가요? 청나라로 가죠. 이거는 지금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답변들이에요. 3번.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일본 얘기죠. 정확하게는 어디? 가마쿠라 막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13세기 상황이고요. 대외무역을 허가하는 슈인장을 발급하였다. 이게 에도 막부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항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교역을 감독하였다. 시박사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야 얘들아. 당이나 송이나 원대 다 시박사를 설치해서 교역을 감독했어요. 그럼 슈인장이 뭐냐는 거야. 이거 이미 3, 4월에 한 번 이상은 출제가 됐던 거예요. 슈인장은요, 그거예요. 에도 막부에서 바다 건너,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서 무역할 수 있게끔 허가하는 그 붉은 도장 찍은 그 허가증이 슈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급했던 시기의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고 하느냐? 슈인장 무역, 주인장 무역이라고 해요.
그나마도 그 시기가 계속 간 게 아니라 이 슈인장 무역의 시기는요. 결국에는 에도 막부가 1635년에 이렇게 무역해서 나간 세력들이 자꾸 크리스트교 세력들과의 접촉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발급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에도 막부에 요때 이미 금지예요. 허나 에도 막부였던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뭘로 가는 거예요? 에도 막부 시기의 대무역 슈인장. 혹은 정답에 만약에 심패를 냈어요. 그래도 에도 막부에 해당하겠죠. 사실 선지는 뭐를 쓸 수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15번입니다. 다시 연계 문제입니다. 자료 플러스 127쪽과 수능특강 128쪽에 러일전쟁, 일본의 한국 강제병화까지 나오는 바로 그 흐름인데요. 이 문제는 정말 되게 필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청나라는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하고요. 청국은 배상금을 일본에게 지급해요. 즉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일본이 이긴 거예요. 1894년부터 95년까지 있었던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고요. 일본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요. 이 조약은 전쟁 끝난 후니까 95년에 체결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고요. 랴오뚱 반도 할양, 타이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포함된 개념이에요. 나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일본 얘기 나오죠.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는 간섭하지 않겠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러일 전쟁에서 누가 졌다. 결국엔 러시아가 지고 일본이 승리한 거예요. 러일 전쟁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요. 이 전쟁이 종료되는 바로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돼요. 지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127쪽, 128쪽에 보면요. 이 내용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에 딱 이게 깃발 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반외세 운동이고요. 1899년부터 1901년까지 가고요. 이 운동이 진압된 건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진압되면서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고요. 외국 군대가 지금 주둔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정답은 이건데요. 아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화약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 있죠.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체결된 화약으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가보년에 체결됩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는 1894년 가보년 일이고요. 이 청일전쟁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의 진압과 관련해서 사실은 발발하니까 그 전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여러분 안 틀릴 수 있고요.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한 건 1942년, 지금 태평양 전쟁 상황이니까 한참 뒤로 가죠. 일본 제국의회가 개설되었다. 이것도 연도 좀 기억할까요? 일본에서 헌법, 메이지 헌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이때예요. 그리고 이 헌법에 근거해서 제국의회를 만든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 같이 연결해서 가거든요.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도쿄에서 아주와 친해가 결성되었다. 반제와 관련된 반제국주의와 관련해서 국제 조직이었죠.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2번으로 갑니다. 사이시기 문제였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수능 특강의 자료 플러스에 이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서 자료 플러스에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1페이지에 한국광복군 선언문, 제목은 한국광복군의 창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군대는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공동의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쟁을 계속한대요. 보여요? 중화민국 영토 내에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해. 그런 군대가 우리는 한국광복군이고 힌트 또 하나 줬어요. 뭐예요? 우리는 이 중국 땅 안에서 한중연합전선을 해나갈 것이며 누가 발표하고 있어요? 김구예요. 1940년 9월 15일에 충칭에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로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게 됩니다. 이 한국광복군 창설하면서 한국광복군 선언문을 얘기하는데 40년이잖아. 우리는 공동의 적인, 너희 중국도 중일전쟁 중이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도 공동의 적인
저들과 너희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라는 거야. 충칭에서 지금 창설한 한국광복군 얘기고요. 한국광복군은 늘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되죠. 1940년이니까 한번 골라볼까요? 신해혁명 1911년, 오사운동 1919년, 워싱턴 회의가 개최된 건 21년, 22년까지 갑니다. 신간의 창립, 좌우 민족 유일당 운동이죠. 국내에 있었고요. 27년 상황이고요. 만주사변 발발 31년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이 41년이고요. 이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죠. 그럼 뭐예요? 1940년이니까 바로 5번에 해당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역시 수능특강 157쪽의 3번 문제에서 연계된 거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사여서 그렇지 우리 친구들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던 신헌법, 평화헌법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신헌법에 대한 학습 자료인데요. 앞면에는 신헌법 제9조의 내용인 군사력 보유 금지가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날아다니는 거든 탱크가 됐건 배가 됐건 다 뭐라는 거예요? 군사력 보유 안 돼라는 거고요. 뒤에는 전쟁 포기,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간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전쟁했잖아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라니까 얘들아. 전쟁했잖아. 어떻게? 와 지금 아시아를 완전히 전쟁의 광풍 속에 몰아넣었잖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리고 졌잖아. 그러면서 전후 처리 과정에서 연합군이 어떻게 한 거야? 점령한단 말이야. 1945년 8월 15일 패전한 일본을 점령하면서 뭐예요? 비군사화 그리고 민주화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여기를 처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1946년에 군사력 보유 금지, 전쟁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갑니다. 정답은 뭘로 가요? 태평양전쟁 종결 이후에 전후 처리의 방침은 무엇이었다? 초기에 비군사화, 민주화 이게 원래 방침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바로 신헌법이 되겠습니다. 양모운동의 목적은 뭐예요? 서양의 기술,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우리의 정신과 이런 건 유지한다. 중체 서용이었고요. 을미개혁 1895년의 개혁이죠. 단발령, 태양력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신문화운동 1910년대에 얘기했어요. 유교 이런 거 말고 합리주의, 민주주의, 민주,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이러한 생각 좀 바꿔보자. 지금 신해혁명으로 그 이후에 공화정까지 만들어진 이런 풍토에서 이거를 지금 위안스카이가 다시 회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민주와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편전쟁이 발발한 계기 그렇지. 이거는 청나라와 영국 사이의 무역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영국이 아편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신헌법, 이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전후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제안에 따라 주권제민, 평화주의, 인권 존중의 3개 원칙을 기본으로 한 신헌법을 1946년에 제정해요. 연합군 지금 그 점령 상황이에요. 특히 9조에서 군사력 보유를 금지해서 평화헌법이라고 합니다. 전쟁할 수 없는 나라,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로 간 게 일본 신헌법, 평화헌법의 핵심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8번 갑니다. 역시 이 문제는 문제 자체의 난도보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모나 본수쯤 되면요. 현대사의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낼 수 있는데 6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거지 괜찮아요. 현대사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9월 모평 그 다음에 우리 12월 본수까지 해결돼요. 이거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개념들을 낸 거 맞아요. 이거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사이 시기 문제고요. 사회당의 좌우파 통합에 반발해서 일본의 두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했어요. 이 민주당과 자유당이 어제 합당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당, 자민당과 사회당 두 정당이 정치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이게 195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걸 우리가 55년 체제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걸 다 어떻게 암기해요? 라고 하는데 일본의 정치, 현대 정치사에서는 55년 체제는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왜 55년 체제라고 하느냐? 55년에 만들어져서 이게 1993년까지 가거든요. 그때 붕괴되거든요. 꽤 길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암기해버리세요. 55년 체제는 55년 시작이에요. 근데 나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행동이 며칠 전 톰킹만 공해를 항해 중이던 미국 군함 매덕스호를 북베트남 애들이 불시에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톰킹만 공해에서 있었다. 그래서 톰킹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톰킹만 사건은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고요. 미국이 이 사건 이후에 이 북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군사적 개입을 해요.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폭격하고요. 실제로 수능 특강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톰킹만 사건 이렇게 발표했는데 나중에 미국의 의회에서는 이것이 조작됐다라고 밝혀졌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수능 특강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1955년과 1964년 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아주 직접적인 그런 지상군 투입하고 폭격,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하고 이런 1964년 톰킹만 사건을 주고선 사이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약 10년은 채 안 되지만 이러한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거예요. 에치슨 라인은 1950년 1월에 발표했어요. 그 미국의 그 태평양 방어 라인에서 한반도나 타이완 이런 데를 지금 제외한 조치가 됐죠. 6.25 전쟁 전 상황이고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건 1965년입니다. 이거는 수교와 관련해서 연도는 다 내용까지 잘 정리해드렸었고요. 극동 국제군사재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왜 했냐면요. 전쟁 끝나고 전쟁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46년부터 48년까지 일본의 도쿄에서 전쟁 범죄자와 관련해서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이 일본의 전쟁 지도부를 처벌하기 위해서 열린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 전 상황이고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정답은 한반도에서 있었던 4.19 혁명인데요. 이승만 정부 끝이죠.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이 4.19 혁명을 통해서 결국엔 이승만 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데요. 196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는 현대사여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현대사를 이제 좀 더 찬찬히 9월 모평 수능 때까지 정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수월하게 풀리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19번으로 갑니다. 가왕조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조선 나왔어요. 정기적으로 이 가라고 하는 나라에 사신단을 파견하는데요. 그 사신단의 일원이 박지원이래요. 연안 박지원. 수도는 베이징이고요. 천주교 성당도 갔다 왔고요. 중국과 서양의 문물을 접했고요. 그래서 이 사신단의 경험을 토대로 열하일기라고 하는 견문록도 남겼대요. 그리고 이 가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홍대용 등과 함께 주장했대요. 북학론, 북학파 실학자, 청해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게 북학론의 핵심인데요.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결론은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내는 그 연행사 얘기도 나왔고요. 열하일기 나왔고요. 그리고 북학파 실학자들까지 나왔으니까 가가 뭐다라는 게 핵심일까요? 청이라는 왕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 문제는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청대에 조선 후기 일본은 에도 막부 이때인데 그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뭐가 맞냐인데 홍루몽을 읽는 상인 청나라에서 볼 수 있겠죠. 그때 나온 책이니까. 우키요에를 구입하는 조닌 문화, 에도 막부 시기에 굉장히 우키요에와 같은 이 채색파나 굉장히 유행했다. 핵심 개념으로 배웠던 거죠. 사서집주를 저수라는 주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그 주의예요. 한자 변기는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되게도 낯설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가 남송대에 성리학을 집대성했고요. 그러면서 남긴 저술이 사서를 중시해서 사서집주, 근사록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성리학에서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쵸? 이 시기 아니죠. 지금 남송대 주의인데요. 아닙니다. 한자 왜 썼냐고 어떤 친구가 하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동명이인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헷갈릴 수 있을까봐 사서집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로 딱 한정되지만 그런 장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송 때 주의, 사서집주 아니고요. 주자감은 뭐예요? 여러분이 교육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주자감, 이 한자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이 주자감을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에서 수특에서 배운 거는 발해 교육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지 옛날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서민문화. 이거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쉬운 문제로. 우기요에 일본식 목파나, 채색파나, 불락후, 가복기, 풍속화, 민화, 탈춤, 판소리, 한글소설, 서유기, 홍록몽 이런 것들이 명청대, 조선, 일본의 에도막부, 특히 홍록몽 같은 경우에는 청대로 또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림까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홍록몽 지금 나왔고요. 대표적인 우기요의 살이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게 다 나오면 이 동아시아에서 17에서 19세기의 그런 서민 문화의 사례들로 여러분들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틀리면 안 돼. 현대사인데요? 어려운데요? 아니야. 4월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20번 문제로 같은 주제 거의 비슷한 문제 풀었어요. 한 번이라도 안 나왔던 걸 틀리는 건 괜찮은데 나왔던 걸 틀리는 건 여러분들은 그거 체크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진심.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4월 학평 문제와 거의 유사한데요. 주제가 같습니다. 수특 177쪽의 11번 문제고요. 밑줄 친 이 운동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역시 시기 문제예요. 어머나. 하지만 4월 달에 이 운동과 관련해서 이 정답 선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중국 공산당은 1958년부터 연도 좋습니다.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이 운동을 전개했어요. 이 운동은 어떤 증산 운동이냐면 생산량을 늘릴 건데 철강 생산도 늘릴 거야. 철강 생산이니까 이거는 결국엔 뭐야? 공업 분야에서도 생산을 빵 늘릴 거고 그래서 용광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이 용광로, 결국엔 이 운동은 실패했지만 용광로는 문화유산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강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업에서도 쌀 생산 엄청 늘리려고 작정했던 이 운동이 바로 1958년 시작된 대약진 운동이에요. 우린 크게 도약해서 지금 발전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완전 망했단 말이에요. 완전 대실패했어요. 실제로 이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 마오쩌둥이 뭐를 조직했냐면 정답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을 조직했어요. 이 인민공사가 뭔지는 4월 학평 설명에서부터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이 대약진 운동이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가는 운동이거든요. 핵심은 농업과 공업 둘 다 잡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민공사를 만들었어요. 인민공사는 수특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주는 거야. 중국 농촌의 사회생활과 행정조직의 기초단위. 말 좀 어렵지?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 인민공사를 통해서 농업이고 공업이고 교육이고 문화고 모든 것을 하는 집단화돼서 같이 하는 기초 단위가 이거야.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활을 영위할 것이고 자력갱생할 것이고 자급자족할 거야. 이렇게 딱 집단화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재동원을 했는데 이렇게 집단화해서 우르르 동원하다 보니까 생산력은 저하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거기에 갑자기 자연재해까지 덮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인구가 아사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대실패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1958년부터요. 1960년대 초반이에요. 초창기의 동아시아사에서는 1962년 이런 식으로 딱 단정 짓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보통 58년부터 6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도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대약진 운동 때 뭘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58년부터 이 운동하면서 인민공사를 조직했다. 이게 정답이고요. 합병법은요 북한 겁니다. 1984년에 좀 외국 자본 유치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합병법을 제정하는데 이건 북한 얘기고요. 도이머이 정책 중요하죠. 베트남에서 1986년부터 개혁개방,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베트남 얘기입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둘 다 70년대인데요. 하나는 전반, 하나는 저 끄트머리 70년대 후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남순 강화를 통해 개혁 개방이 가속되었다. 역시 출제가 됐었죠. 이거는 뭐라고요? 덩샤오핑이 1992년 직접 순행하면서 개혁 개방에 더욱더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석유 파동 아니고요. 86년 베트남 도이머이 아니고요. 정답 뭘로 간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는 대약진 운동과 함께 이미 4월 학평, 6월 모평에 다시 한번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건 우리가 놓치지 않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6월 모평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를 확실하게 개념 잡고 우리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난도였고요. 그래서 1등급 컷, 2등급 컷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야 돼요. 확실하게 틀린 문제들 체크하고 우리 친구들 더불어 숲을 이루며 계속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동아시아사는 EBS.